모든 군인 출신 탈북민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군인들과 마주쳤을 때 북에서 세뇌당한 것과 180도 다른 모습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만다는 사실이죠. 특히 한국 군대에 인도되자마자 김정은에게 전부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은 어떤 일을 겪었기에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하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탈북민들이 용기 내어 사연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성 탈북자 리정호라고 합니다. 7년 전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뒤에 하늘이 도왔는지 생사의 갈림길을 겨우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 후에 3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해서 지금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된 후 동료들은 제게 자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정호 씨,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쥐도 잡아먹는다는데 정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북한에서는 남한을 좋게 말하거나 부러워하면 바로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혹사당한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북한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예요. 가끔씩 방송이나 뉴스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도가 되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해요.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동료들은 좀처럼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채널을 통해 제가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왜 북한에서 도망칠 생각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노동당 고위 간부였고 외가와 친가 쪽 친척들 모두 군대와 당에서 인정하는 간부 출신이었어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저희 집안은 대대로 혁명성이 뚜렷한 혈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남자 땅거지들이 성공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으면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지원을 받아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학문적 연구 성과를 내거나 뛰어난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군대에 가서 속칭 말뚝을 받고 직업군인이 되는 길이었죠. 이도 저도 아니면 당에서 정해주는 일을 하면서 몸으로 때우며 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탄광에 가라고 하면 가야 했고, 막노동을 하라면 죽을 때까지 군말 없이 뼈가 부서지도록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오로지 당의 명령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선택된 당 간부들만 입주할 수 있는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매달 특별 배급으로 소고기와 쌀을 충분하게 받아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았고 공부하는데 취미도 없었지만 아버지 후광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보위부에서 편안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은 다른 동기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하는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었고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게 본 간부의 소개로 집안 배경이 제법 괜찮은 여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리게 되었죠. 결혼하고 2년 뒤에 아내는 딸 혜정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봄날이었어요. 예쁘고 착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이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된 직장과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지방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급하게 평양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를 넘겨버렸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러자 저를 잘 봐주던 보위부 간부들이 하나씩 차갑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던 간부가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간부는 굳은 표정으로 함흥으로 전출을 가라고 명령했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저는 꽤나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간부의 명령에 불평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기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하길 간부가 다른 사람에게 뒷돈을 받고 제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뒷배가 없는 제가 밀려나게 된 거죠. 함흥에 와보니 모든 것이 평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고 겨울에는 살이 떨릴 정도로 추워서 옷을 몇 겹씩 껴입어야 했어요. 배급도 쥐꼬리만큼 나왔는데 대부분 잡곡이었습니다. 쌀을 구하려면 장마당에 가야 했지만 터무니없이 비싸서 쌀밥은 그림의 떡이었죠.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6살짜리 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니 눈곱이 아침마다 잔뜩 끼고 얼마 전부터는 누런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딸의 눈을 살펴본 의사는 각막궤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곰팡이가 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 건데 영양실조와 지저분한 집안 환경 때문이라며 고기를 많이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약을 처방해달라고 했더니 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안약이 떨어져서 없다는 거예요. 약과 치료를 받으려면 평양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좌천된 처지에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간 병원은 함흥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는데 눈에 넣는 안약이 없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결국 약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장마당에 가서 뒷돈을 얹어주고 소고기를 끊어와서 딸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체력이 떨어져 입맛이 없는지 연한 소고기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걸 보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맥이 풀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지역 간부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딸이 아프다고 사정을 말했더니 간부는 음흉하게 웃으면서 안약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문꾼들과 선이 닿아 있어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여러 가지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은 핵개발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어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어서 각종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북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주는 중국과 밀거래를 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약부터 담배에 양주까지 몰래 들여와서 장마당이나 개인적으로 뒷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 간부는 안약을 주는 대신 제가 받는 배급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닌지라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하지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낙 없는 형편이라 간부에게 제대로 상납을 못했던 거죠. 그러자 간부는 제게 화를 내면서 안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납을 할 테니 제발 약을 끊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을 쓰지 않으니 딸의 눈은 계속 나빠졌고 나중에는 백내장까지 와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성 폐렴에 걸린 딸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역 간부는 딸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출근한 저를 불러서 밀린 상납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간부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고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이놈이 약을 주지 않아서 제 딸이 죽었는데 돈 타령만 하면서 제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면서
바닥에 쓰러진 간부놈을 발로 마구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저는 바로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저는 이제는 꼼짝없이 노동교화소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개죽음 당하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보위부는 군대 조직이라 하극상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으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틀 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려난 겁니다. 알고 보니 장인 어른이 뇌물을 써서 저를 겨우 빼내신 거예요. 역시 뇌물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인 어른의 호출을 받고 처갓집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아내와 헤어지라며 이혼을 강요하셨어요. 저를 빼내준 대가로 이혼을 하고 갈라서라는 거죠. 그날 장인 어른은 숨기고 있던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의 힘과 권력을 이용할 생각으로 아내를 저와 결혼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좌천당하자 끈 떨어진 조롱박 같은 저를 버리기로 마음을 굳혔던 겁니다. 이미 저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버린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혼은 남한과는 다르게 무조건 재판을 한 뒤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미리 손을 써놔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이혼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저는 교화소를 가는 대신에 말단으로 강등되어 휴전선을 지키는 최전선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표독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너희 장인어른 말이야. 얼마나 지독한 악질분자인지 모르지. 제가 휴전선으로 떠나기 전날 직속 상사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영감, 서 기장님 뒷배로 엄청 돈을 벌었어. 근데 서 기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너를 버릴 생각을 하고 상처한 늙은 간부하고 너의 마누라를 재혼시키려고 은밀하게 손을 넣고 있었지. 그래서 너의 딸을 살릴 수 있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했던 거야. 그리고 저를 위해서 뇌물을 쓰면서 빼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교화소에 가게 되면 연좌제가 있는 북한에서는 아내도 저와 같이 교화소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썼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팔자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졸지에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혼자가 되어서 휴전선 부대에 도착해보니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끔찍한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급은 아예 없다시피 했고 황무지 돌밭을 개간해서 만든 작은 텃밭에 야채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매 끼니마다 멀건 야채죽만 먹어야 했는데 그걸로는 허기를 달랠 수 없어서 군인들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그날 제가 야간에 부대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다른 소대 병사 2명이 자루를 들쳐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세우고 무슨 용무로 무단 이탈을 했냐고 다그쳤더니 씩 웃으면서 자루에서 고구마와 감자를 꺼내 보여주며 제게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분명히 마을에서 훔쳐온 줄 알지만 먹을 걸 보니 이성이 마비되었고 그 뒤로 밤마다 도둑질을 하러 부대를 빠져나가는 병사들을 눈감아주게 되었죠. 그나마 간부들은 밀거래를 통해 뒷돈을 받아 챙기니 배를 골치는 않았지만 저 같은 말단들은 늘 백가죽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또 저 같은 말단 병사들은 야전 간부들의 험한 욕설과 지독한 매질을 매일 견뎌야만 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탈북자를 목숨 걸고 막으면서 국경을 지키는 예민한 일과가 되풀이 되다 보니 현장 책임자인 간부들의 성격은 거칠고 아주 난폭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주먹질에 몽둥이 찜질이 날아왔죠. 저 역시 소대장의 가혹한 폭행으로 몸에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험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내무반으로 쓰는 숙소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어서 발로 차기만 해도 벽이 그냥 무너질 정도였고 겨울에는 내부에 있어도 발가락에 동상이 걸릴 지경이었어요.
쥐가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고 수도가 없어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으니 대부분의 군인들이 옴이 옮아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연명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러다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한으로 도망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탈북을 실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먹질을 했던 지역 간부가 휴전선 순찰을 나온 겁니다. 중대장과 함께 부대를 둘러보다 청소를 하고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놈은 중대장에게 막사 뒤로 오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척 능청을 떨면서 막사 반대편으로 다가갔고 그들의 대화를 훔쳐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놈은 중대장에게 저를 모서리시켜서 괴롭히라고 지시를 했던 거예요. 모서리란 왕따를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지금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든데 이렇게 있다가는 골병 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탈북을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전기철책을 눈여겨보게 되었죠. 북한은 전기 사정이 형편없이 좋지 않아서 평양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제한된 시간에만 전기가 들어왔고 최전선은 아예 전선조차 깔려있지 않아서 소형 발동기를 돌려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24시간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전기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철책도 새벽에 1시간 정도 전기가 끊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전기철책 너머에는 바로 풀숲이 펼쳐지고 감시 초소가 없었거든요. 숲을 헤치고 5km만 가면 남측 지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탈북을 하는 최단 코스였어요. 하지만 철책은 2m가 넘었고 스치기만 해도 즉사할 정도로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보초를 서면서 망원경으로 철책 너머를 살피면서 도주할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전날 새벽 시간에 전기 철책을 슬쩍 건드려 봤는데 역시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하게 지내던 같은 순찰조 후배를 심부름 보낸 다음에 전기 철책으로 가서 준비해둔 연장으로 절단하고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 철책은 감쪽같이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고 이제부터 실수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에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묻혀있는 지뢰 때문이었죠. 밝은 낮에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가면 지뢰를 피할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초소에 발각되어 바로 총알바지가 될 게 뻔해서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늘 가지고 있던 총을 머리에 대고 움직였어요. 혹시라도 발각되면 바로 방아쇠를 당길 작정이었습니다. 탈북하다 잡혀온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 동안 밤마다 조금씩 이동해서 마침내 남한 초소가 보이는 곳까지 이동했고 일부러 돌을 던져 인기척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경계병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췄고 저는 바로 총을 버리고 손을 번쩍 든 다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다가온 남한 경계병들은 저를 체포하고 무전으로 보고한 뒤에 부대 상황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건장한 2명의 군인이 나타나서 저를 차에 태우고 한참을 달려서 다른 부대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그곳이 보안을 담당하는 기무사령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비우고 죽고 사는 걸 모두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귀순하고 군부대로 이송될 때부터 모진 고문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골병 들어 죽으나 남한에서 고문당해 죽으나 매한가지란 생각이었죠. 그런데 기무사 조사관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죄가 있든 없든 일단 보위부에 끌려가면 누구나 일단 반죽음이 될 때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들겨 팬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백을 받아냈는데 조사관은 일체 폭력이나 욕설을 하지 않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하도록 만들어주었죠. 그러자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고 탈북을 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첩 활동을 위해 위장 탈북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진실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전방과 기무사를 거치면서 제가 본 남한 군인들은 하나같이 체격이 건장하고 키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휴전선을 지키는 경계병들이니 북한 군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덩어리가 좋은 병사들을 가려서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대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를 담당하는 군인들과 같이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과 국 외에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나 야채 외에 생선부터 각종 고기까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북한 군대에서 주먹밥과 백김치만 먹던 거에 비하면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탈북자에게 보여주려고 저한테만 특별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한 군인들은 모두 매 끼니마다 뷔페식 만찬을 먹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고 이런 훌륭한 식사 덕분에 남한 군인들 덩어리가 좋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남한의 김치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을 구하기 힘들어서 배추를 소금물에 대충 절여서 먹는 백김치가 일반적이었는데 남한에서는 김치도 종류가 많았고 맛도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기무사에서 이틀 동안 똑같은 대답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지루한 조사를 받았지만 끝이 아니었고 국정원으로 이송되면서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되었죠. 국정원에 도착하자 그곳은 기무사보다 분위기가 더 밝고 편했어요. 조사실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요원이 들어와서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먼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세터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일자리도 저희가 주선해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숙소에서 생활하셔야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 요원은 제가 쓸 숙소를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1인실이었습니다. 군대의 내무반처럼 여러 명이 같은 방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독방을 쓸 수 있었고 방 안에 화장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넓었고 이불은 아주 푹신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는 칫솔과 치약, 비누 말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는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그것들이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와 폼 클렌징이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누도 귀해서 그냥 맹물에 세수만 하는 게 고작이었고 머리는 일주일에 2번 감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세면과 머리를 감을 때 그리고 샤워를 할 때 쓰는 세정제가 따로 있었어요. 국정원 숙소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매주 속옷과 양말이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속옷이 해져서 구멍이 나도 보급이 나오지 않아 천조가리를 덧대서 꿰매서 입었고 화장지가 없어서 부드러운 풀을 베어두었다가 뒤처리를 하곤 했던 생각이 들자 그저 헛웃음이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란 걸 받게 되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는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곧 죽을 병에 걸려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건 당 간부가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남한 병원의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들이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필름을 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형광등에 비춰보고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컴퓨터가 처리해버렸습니다. 병원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북한 병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약간의 영양실조 증상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약이 없어서 시력을 잃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간 딸아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울컥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딸아이를 여기에 데리고 올 수만 있었다면 건강하게 살아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자 안타까움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중앙위원이 지도하는 정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은 주로 김정은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영도자인지 보여주는 선전 영화를 감상하고 김정은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김정은이 흙으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사실로 믿을 정도였죠. 그래서 국정원의 정신교육도 마찬가지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가 최고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선전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주관적인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세습 체제가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세뇌당해온 저였기에 처음에는 모든 게 나만의 거짓 공작이라고 의심했지만 안내를 맡은 요원과 함께 서울 시내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제 눈으로 나만의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고 자유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북한과는 다르게 서울은 모든 게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울 관광의 마지막 코스로 남산타워에 올라 한강과 높이 솟은 빌딩 숲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는데 여성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오신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향이 그립지는 않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북한이 그립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전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할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북한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살게 되어서 다행이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정호 씨와 똑같은 말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면 북한에서 살던 시절을 떠올리고 이겨내세요. 저는 국정원 요원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퇴소를 하는 날 주민등록증과 함께 새터민 정착 지원금이 나왔는데 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원한다면 직업훈련소를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어떤 일을 할지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북한에서 살면서 몸에 밴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먹을 게 생기면 바로 내 입으로 가져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몸에 배어든 생존 본능이 그냥 없어질 리는 없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기로 했고 운이 좋아서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몇몇 민원인들은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괜히 거리를 두면서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쌀쌀맞은 차별의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저를 격려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더 많아서 다시 힘을 얻고 있어요. 남과 북이 언제 통일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독재 정권인지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일을 매일 열심히 하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려고 합니다.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 김정은이 쏟아내는 거짓 선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붕괴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